반갑습니다. 자, 오늘 경매 초단기 마스터 특강 이렇게 해갖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자,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자, 어떤 내용들을 할 거냐면, 자, 물건을 찾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 분석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권리 분석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쉽지만. 자,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추천 물건까지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3시간을 제가 할 거예요. 하는데, 자, 다 들어갔어요. 내용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자, 조그만 데다 다 늘려니까 내용이 간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름 줄였어요. 줄였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요 짧은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트집을 잡으려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줄였으니까. 그렇죠? 예외도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조금 감안하시고,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권리분석만 몇 달씩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할 건데, 자, 1. 자, 물건 검색. 자, 그쵸? 검색 방법, 권리 분석, 명도. 요걸 1시간에 다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죠?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뭐 한 몇 주 하는, 강의하는 내용인데, 요거를 제가 1시간에 할 겁니다. 네,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한번 믿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 양력인데, 뭐, 별거 없고요. 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실무 강의잖아요, 이게. 우리 랜드프로 자체가 이제 실무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그걸 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론이 되신 분들은 상당히 조금 뭘 해도 수월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틈틈이 관련 지식 같은 거를 좀 쌓아 놓으시면 확실히 일하실 때 편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도 바로 입찰할 수 있게끔 한번 가이드를 하는 거니까 그냥 믿고 따라와 보세요. 자,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자, 바로 들어가는데, 자, 물건 검색 기본 체크사항 있어요. 자, 뭐 저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뭐든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 위치를 한번 정확하게 잡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실행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잔소리가 아니에요. 요게 그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자, 물건 종류 선정.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경매가 특히 그래요. 막연하면 일이 안 돼요. 막연하면. 그러니까 한정화 시켜야 돼요. 타겟팅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어떻게 할 건지를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겁니다. 자, 물건 종류를 선정을 하는데, 자, 지금 들으시면서 그냥 선정을 해버리셔도 돼요. 1개가 아니면 2개 선정해도 되고, 아, 나는 요런 게 맞겠다. 요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자, 종류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단독주택, 토지. 다 나왔죠? 부동산이 뭐 별거 있습니까? 굳이 더 넣으려면 뭐 빠졌죠? 사무실, 빌딩 이런 거 빠졌죠? 그 다음에 특수한 조금 물건들, 뭐 물류창고나 이런 것들, 기업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잘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다, 폭넓다고 보지 마시고 계속 좁혀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하나 할까? 빌라를 하나 할까? 오피스텔을 할까? 상가 할까? 단독 할까? 토지 할까? 오늘 강의 끝나기 전에 한두 개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요 내용들을 다 다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일반 물건 할 거냐? 특수 물건 할 거냐? 요것도 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80%는 일반 물건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아, 나는 체질상 특수 물건이 맞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수 물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좁혀가는 겁니다. 자, 3번 연고 지역과 잘하는 지역 위주 그랬어요. 자, 우리 물건 분석할 때 내가 그 지역에서 알아버리면 어느 정도 알면 80%는 안 가도 그냥 끝나요. 저 같은 경우는 송파하고 강동에서 계속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시세 한 1, 2천 차이로는 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저쪽 뭐 영등포라든가 강북, 은평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얼마 거 같긴 해요. 근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가서 조사하는데 시간이 더 들고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 찾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자, 물건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또 좁혀가는 겁니다. 자,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 그러면 어디가 제일 유리해요? 여러분들 아는 지역. 연고로 하면 2가지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사는 지역 하고 내가 근무하는 지역. 예, 그렇게 2가지예요. 요 위주로 보세요.
자, 다음 자기 자본과 투자 가능금의 확정. 제가 이제 경매 그 의뢰를 이렇게 받아보면, 자, 얼마 정도 투자하실 계획을 세워보면 자기가 자기 포지션을 몰라요.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일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가 얼마는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개념은 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인지 조금 불분명한 상태면 줄이세요. 줄이세요. 그렇게 해서 얼마 투자할 수 있다는 거를 딱 잡아놔야 소액이면 소액인 대로, 큰 거면 큰 거대로 가는 겁니다. 자,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내가 얼마를 바로 꺼내서 할 수 있다. 자, 뭐가 있는데 이걸 팔아서 이걸 하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막연하면 안 돼요. 지금 줄여가는 거니까 오늘 초단기 마스터 특강이에요. 예. 자, 다음. 본인 성향 체크. 요 성향은 계속 하면서 체크해 볼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장에 있는데 제가 요 강의 때마다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안 할 거예요. 집에 가서 그냥 내 성향 체크하는 거 있어요. 내가 점수가 몇 점인지 요걸 보고 내가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경매하는데 많은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하는데 대부분 아까 이렇게 좀 여쭤보니까 대부분이 거기 중간점에서 조금 높은 정도, 예, 중간 이하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오셔서 공부하실 정도면 그 이상일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높지 않다는 거는 인식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이 됩니다. 자, 이거 뭐 어디 책에도 없고 이런 막연한 얘기를 제가 좀 드렸어요.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지만 근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말씀 꼭 드렸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자, 물건 검색인데 2만 원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 만나는 분 중에 8명은 요즘 경매의 낙찰가가 높아서 그렇죠? 안 남는데 그거 뭐 사람 힘들게 내보내고 명도하고 그거 남자고 그거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경매를 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봤다. 낙찰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제가 그런 분 계시면 지금 마음 바뀌게 해드릴 거예요. 물건 잔뜩 실어놨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 보세요. 예, 보세요. 자, 네거티브 검색. 뭐 제가 그냥 말 막 만든 거예요. 실무 강의는 만들어도 돼요, 말을. 이런 강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무 강의니까 예, 제가 말을 만든 거예요. 자, 부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려는 거예요. 뭐냐니까 물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물건 무슨 구경하러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단점을 찾아서 지원해내는 쪽으로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하루에도 수백 건 검토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요거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물건을 검색을 하면서 자꾸 중간중간에 걸려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시다 보면 몇 개 검토를 못하고 내가 입찰할 물건을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자, 물건 검색할 때는 네거티브 검색이다. 문제점을 찾아서 이 문제점은 극복이 안 될 때는 과감 없이 넘겨라.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자, 물건 검색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예, 사설 경매 사이트가 있으시면 쓰면 좋고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예, 대법원 경매 사이트 가서 하세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2주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꾸준히 봐야 돼요. 예, 그 말도 밑에 나옵니다. 자, 문제점 먼저 찾아라 그러는데 매매 및 임대금액, 권리 분석, 시장 상황, 거리, 경쟁. 자, 이 거리가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죠. 서울 끝에서 끝인데 같은 서울인데 왜 못 가냐 그러는데 이게 이런 게 한계고 이런 게 다 그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 한번 시간 빼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차림새 이렇게 봤을 때는 다 잡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임팩트 있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런 얘기들, 임대금액, 권리 분석 이런 얘기들은 다 나와요. 다 나오고 권리 분석도 그래요. 괜히 길게 볼 필요 없어요.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지워버리고 다음 걸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문제가 있어 입찰을 어려울 경우 바로 지나가라, 스킵이라, 넘겨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한 자리에서 최대한 많이 검색해라. 이게 뭐냐니까 이 집중하고 물건을 찾을 때요. 이게 뭐 1시간 하고 그 다음날 1시간 하고 이러면 연속성이 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한번 찾으실 때 한 3시간 정도 할애한다 생각하시고 밤이나 뭐 이렇게 조용한 시간 있으실 때 한 번에 검색을 해서 그날 한 개 정도는 찾으세요. 확실하게 찾아버리세요. 물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음 매우 좋은 물건은 없다. 그렇죠? 다만 쉬운 건과 어려운 건이 있고 나에게 맞는 건과 맞지 않는 건이 있을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매우 좋은 물건이면 뭐 전부 다 그거 하겠죠. 지금 경매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 요런 마음만 가지고 가시면 물건이 막 널려 있어요. 막 보이실 거예요. 자, 이따 같이 찾아볼게요. 자, 다음 매주 꾸준하게 검색. 이게 왜냐니까 경매 사이트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2주치밖에 안 나와요. 법원 사이트에. 그러니까 꾸준히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꾸준히도 보고 올해도 봐냐? 그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2주치를 제 생각에는 그냥 하루에 다 봐버려라. 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3번. 마음에 들 경우 즉시 조치하라. 자, 입찰 가능한 물건은 너무 많다. 그 이유는 금액이다. 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금액이 싸면 입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금액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좋은 물건, 나쁜 물건은 없어요. 저기 일산에 옛날에 거의 임대료가 거의 공실이 나가지고 예, 월세가 거의 안 나와요. 예,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월세 이거 얼마 놓을까? 전철역 그 파리가 바게트가 1층에 있는 그 옆 건물이에요. 멀쩡하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산이나 이런 쪽에 그 상부층 상가가 임대가 굉장히 안 되는 데가 많죠. 공실이 많아요. 자, 이런 데조차도 어떻습니까? 감정가 대비 30%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예? 다 쓸 사람이 있어요. 예, 50만 원 내고 30만 원 내고 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격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지 뭐 좋은 물건을 뭐 사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가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거 제가 살던 집이에요. 제가 살던 집이고 그냥 바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검색하는 차원에서. 잘 보이시나요? 요거 보시면 전용 면적 25.7 조금 안 되니까 딱 우리가 생각하는 32평의 아파트인데 안에 가는 구조는 잘 빠졌어요. 한 34, 5평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이런 거 볼 때 쉽잖아요. 일단 아파트니까 나홀로 아파트지만 만만해요. 만만해요. 요거 언제 받았냐면 2013년에 받았고 요 금액에 받았어요. 제가 요 금액에 받았고 어우 굉장히 13명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저는 10명이나 대가하고 들어갔는데 13명 들어오셨더라고요. 봤는데 요게 2등이 여긴 안 나왔네요. 그 법원마다 2등을 불러주는 법원이 있어요. 여기는 동부지원은 안 불러줍니다. 여기 2등이 2억 9,200 얼마였었어요. 제가 한 400 얼마 차이로 받았는데 요거 그냥 듣고 외워버리세요. 자, 도대체 얼마 정도 차이면 잘 받은 거예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거는 답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냥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한번 써놓으면 그 뭐랄까요, 좀 인식이 잘 되잖아요. 그냥 하나 써놓게요. 의미 없이 1%, 1%를 1%, 1%, 1%예요. 이게 뭐냐? 낙찰가 기준으로 보세요. 낙찰가 기준으로 1, 2등 차이가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1%가 안 넘어가면 제가 보기엔 잘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 3억 정도 돼요. 낙찰가가. 그러면 300 안짝으로 차이로 받았으면 잘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잘 받은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가 기준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 내가 잘 받았는데도 잘 받았는지 모르고 못 받아놓고도 잘 받은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1% 룰을 기준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한 400 차이 났으니까 그냥 괜찮아요. 그렇죠? 예, 뭐 그래도 금액은 잘 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저도 실수요자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살으려고 샀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때 이사를 제가 12월에 갔어요. 예, 13년 12월에 제가 이사를 갔고 요 집을 얼마 전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모든 게. 예, 실제 상황이에요. 궁금하신 분 등기부 떼어보세요. 제 이름 있나 없나. 자, 시기는 사실 괜찮았어요. 이때가 13, 14, 15. 자, 조금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약간은 상승세를 탔죠. 뭐 막 크게 오르고 그러진 않았지만 시점 자체가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도. 그래서 초과 수익을 조금 더 기대는 했는데 제가 좀 급하게 팔아가지고 별로 뭐 예상 수익만큼만 딱 정확하게 남겼고. 자, 요거 보시면 이제 권리 분석이랑 물건 분석이 같이 다 볼게요. 자, 강동구는요 나홀로 아파트가 인기예요. 없어요 지금. 왜냐니까 재건축 수요들이 있어가지고 그 재건축 이주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요런 지역은 입찰하기가 굉장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걸 제가 낙찰을 받고 요건 이제 경매지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 거니까
자, 수익 분석한 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수익률 분석한 거 뒤에 한번 보세요. 자, 낙찰가 2억 9,600, 322만 원 나왔습니다. 자, 명도비 300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그래. 이게 뭐 저도 이게 업이지만 이게 맘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명도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450만 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이 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집행을 많이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통해서 한 5번 정도 했나?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집행한 건이야. 자, 어떻게 이렇게 걸렸는지 집행했어요. 이거 강제 집행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날짜를 약속을 하고 그날 어기면 그 다음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특히 명도할 때 점유자가 나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찰떡같이. 근데 그걸 한번 어겼어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얘기를 해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예, 이건 그냥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협상은 감성적으로 하되 일은 기계적으로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이건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집행 신청을 했어요. 자, 마지막 집행 당하는 날까지도 나간대요. 안 나갔잖아요, 결국은. 그쵸? 집행을 했어요. 근데 그 집행하신 분들이 그 컨테이너를 갖다가 5개를 갖다가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제 집행을 해보면 이 짐을 이렇게 이삿짐 하듯이 꽉꽉 안 나요. 망가진다고. 그리고 일하기도 편하려고 막 나요. 컨테이너 하나당 80만 원씩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400이에요. 집행비랑 해갖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깎았어요. 나중에. 예, 그거 집행 그 보관을 일주일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깎았습니다. 좀 깎았고 집행 비용이 한 80만 원 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들었냐면 이게 사실 짐 이렇게 자기가 거주하는 짐 뺏겨버리면 이거 그 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 주고 찾아야 돼요. 이거 창고비 자기가 묻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거주할 집이고 너무 좀 어렵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물어뒀어요. 그러니까 집행 비용 일체를 제가 내냈어요. 그래가지고 45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 300 정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뭐 300, 뭐 좀 큰 평 쓰면 400 이 정도 명도비가 든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좀 무난해요. 물론 10원도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건이 달라요. 자, 소유자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내보내는 거는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00 잡았는데 450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50 초과됐죠. 자, 미납관리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런 나홀라 아파트는 그 전기나 이런 것들도 자기가 써요. 그 공용 비용 한 10만 원 이런 식으로 8만 원 이런 식으로만 따로 내기 때문에 특별히 인수될 수 있는 관리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무비. 요거는 뭐냐니까 우리 얘기하는 이거 취득세. 취득세 또 인하됐죠. 요거 제가 사실은 2% 내고 1% 다시 환급 받았어요. 그 시점에서 취득세가 인하됐거든요. 절반으로. 자, 그래서 법무비도 400 정도 들었는데 요것도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한 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대출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매매가 예상이 3억 7천이었고 전세가 3억 1천이었는데 조금 올랐어요. 제가 요거를 팔기 전에 작성한 거예요. 지금 집 파는 지 한 2달 정도, 2달 정도 돼요. 저 이사 갔어요. 그리고 다른 집에. 자, 매매가 3억 7천 받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저기 3억 6천 9백에 팔았습니다. 좀 있으면 실거래가 찍힐 거예요. 그리고 차익이 여기상 차익은 그냥 순수 차익은 7,300인데 7,300인데 그 비용이랑 감안하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를 요 메뉴를요 이렇게 놓고 스스로 자기 물건을 이제 해보세요. 여기 최대한 간단하게 해본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매매가에서 낙찰가를 뺀 게 일단 차익이에요. 차익인데 요게 순차익이 아니고 뭐가 들었죠? 비용이 들었죠? 요 비용을 빼요. 그러면 요게 실질적인 수익이에요.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지금 중요한 게 뭐가 빠졌죠? 맞아요. 양도소득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보여드릴 때 여기서 세금까지 예상해서 넣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2년 지나면 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은 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표현을 그리고 안 팔았잖아요. 아직. 그래서 잠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잠재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가
하고 내가 실제로 파는 금액의 차이, 그게 차이이고 그 차익에서 네, 각종 비용들을 뺀 금액이 실질적인 내 수익이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투자금은 예, 실제로 내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 요 정도 들었어요. 실제로 여기 비용 나와 있잖아요, 다. 자, 투자금은 어떻게 나왔냐니까 대출이 일반적으로 80%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어바웃으로 보면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물건은 80%가 대출이니까 20%는 내 돈이죠. 그다음에 비용 들어가죠. 그러니까 25%, 3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 2, 6 얼추 맞죠? 예. 아파트는 취득세도 싸요. 그래서 요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괜찮죠? 예, 괜찮죠. 근데 요거 세금은 요거는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 집을 팔았고요. 아직 잔금을 안 쳤어요. 잔금을 2천만 원 지금 놔뒀어요. 아직 등기를 안 남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2년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잔금을 남겨놨기 때문에 아직 파는 게 아니에요. 등기도 안 나오고. 이분은 지금 3분은 와서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비과세예요. 예,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금 없이 처리해서 실제로 아까 비용 조금 더 들었죠, 제가. 조금 더 들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남긴 거 보니까 한 6천 한 2, 300 정도 남긴 것 같아요. 자, 그냥 특별한 거 없는 일반 물건이죠. 제가 직접 한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이거 시시합니까? 제가 보기엔 시시하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여기 셀러맨들 뭐 연봉 6천, 7천 나이 듣는 무슨 9천 1억씩 받으시는데 그 실제로 그거 갖고 1년 모아보세요. 모아두는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모인 돈이잖아요. 한 번에 딱 떨어지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오래 하신 분들은 아니면. 근데 요런 것도 반복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양이 안 차. 그러면 더 어려운 거 계속 시도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물건은 예, 사방에 다 깔려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근데 뭐 제가 인정할 건 해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다 예상대로 될 거냐, 뭐 이런 거 예상대로 안 됐잖아요. 명도비도 더 들었고. 그런데 시기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니까 제가 이 집을 내놓고 한 달 만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시기가 좀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입찰할 만한 시기로 뭐 좀 적당한 것 같으세요? 별로인 것 같으세요? 응? 아닌 것 같으세요? 이유가? 아, 과열됐다 보시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는 입찰 들어가기 적당한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저 카메라 찍고 있고 녹화되거든요. 딴소리 못합니다. 자, 장기 보유가 아니고요. 요즘 부동산도 1, 2년 단타의 상품으로 좀 바뀌어요, 지금. 그리고 3년, 5년씩 예측을 못 해요, 이제. 그러면, 자, 길게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예, 지금 10년, 20년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해주고 맞춰서 올라줘야 되는데, 경제는 정체된 상황에서 인구 줄니까, 그렇죠? 분명히 떨어질 거다. 이 말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언제 떨어질 거냐를 봐야죠. 그렇죠? 언제 떨어질 거냐. 지금 바로 내년에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그냥 2, 3년은 그냥 이대로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매할 때는 내가 어떤 걸 낙찰 받았습니다. 이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야 돼요? 안 바라야 돼요? 예. 거기서 집값이 오르고 안 오르는 거는 그냥 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마음가짐은 떨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아니면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 싸게 샀으니까. 예, 그 차익만 내가 먹자.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오르면 더 먹으면 되는 거고. 자, 지금 물건 많이 지금 제가 찾아놓은 거 이따 이제 사례 볼 건데 이분들은 다 조금씩 더 올라서 예, 쉽게 돈을 조금 더 벌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 놓은 것보다 1, 2천씩은 더 벌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다 시장까지 예측하고 가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한 2년, 3년, 한 2년, 짧게는 1년도 괜찮아요. 1년 있다 팔아도 주택은 세금 많지 않습니다. 예, 일반 세율이 적용이 돼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1년짜리 단타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고 시점 봐서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2년, 3년 뭐 이런 거는 괜찮을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3년 이상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 지역이 있어요. 예, 그 이유도 뒤에 물건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 강의 들으신 분들은 죄송해요. 제가 좀 여러 번 했어요, 이거를. 근데 요거는 본의 아니게 약간 자랑같이 된 게, 제가 요 밑에 1층에 계신 그 중개업 하시는 분하고도 요거 하면서 인연이 돼갖고 제가 그분 것도 하나 해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은 제가 다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말고도 지금 이거 4명이 낙찰 받았어요. 물건이 계속 떠가지고 아직도 한 2개 정도 더 뜰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만 이거 빠져나오고 돈 벌었어요. 다른 분들 다 고가로 사갖고 지금 좀 높게 내놓고 거래는 안 되는 상황이고, 중개업소에서는 그냥 물건만 받아놓고 그냥 차익배로 두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 이거는 이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팔리겠지라고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중개업소들은 예, 그냥 손 내고 있어요. 거래도 이건 이 금액엔 거래하기 어렵다라고 그냥 버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굳이 따지면, 잠재 수익률 따지면, 예, 별로 재미 못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손해하면 안 보겠지만 거의 못 벌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 하려고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월곡동의 그 전철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오피스텔이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호화로운 오피스텔이고 뷰도 멋있게 나와요. 예, 내부 선호가 쫙 펼쳐져 있고, 향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실이 한 개도 없어요. 여기는 한 개도 없습니다. 지하철역하고 붙어 있는 오피스텔이라 그러면 공실이 없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나 보고 들어갔냐면, 임대가는 여러분 조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대가 거의 없죠. 임대가는 시장가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임대가는 시장에서 인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자, 전세가, 월세가 이런 것들은 믿어도 돼요. 예, 매매가는 좀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 막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급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임대가는 거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임대가를 봤더니 높아요. 예, 월세 봤더니 높고.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 안 들었어요. 자, 비용 무상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물건 설명으로 맞춰야 되네. 이거는 죄송합니다. 요건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 금액이 2천 얼마 들었어요?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92점 몇 프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용이 안 들었고, 거기다가 이 보증금까지, 임대 보증금까지 2천만 원을 또 받아가지고, 예, 거의 투자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얼마에 팔았냐면 3억 1,200인가 팔았어요, 제가. 예, 얼마 안 돼요, 이것도.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어쨌든 뭐 이따가 강의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세금 안 냈습니다. 예, 안 냈고,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건 참고하세요. 뭔가 팔았어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손해봤어요. 손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마이너스로, 예,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연도에 다른 거 써서 남겨요. 그럼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다니신 분들은 아직 기업 법인세처럼 2년이 된다 그러는데 2년까지는 아니고 1년 동안 합산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해에 5천만 원을 손해본 분이 경매로 해서 단타로 한 달 만에 5천만 원 이익을 봤어요. 그럼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 보고 손해본 부분을 합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뭔가를 팔아서, 집이든 뭐든 팔아서, 부동산을 팔아서 손해보신 분들은 어때요? 경매로 단타 치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좋죠. 이거 벼슬이에요. 거의 세금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활용하시면, 예, 뭐 물론 손해보고 파는 건 속상한 일이지만, 예, 그 다음에 이득을 봤을 때, 예, 예, 세금 없이, 예, 바로 단기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수익률이 엄청나죠. 예, 이것도 한 2배 정도 먹었는데 이건 단기였어요. 자, 단기였기 때문에 불과 뭐 임대 놓고 한 6개월 만에 다 모든 게 해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매각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돈을 번다는 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야 돼요. 자, 돈을 뭐 2배를 벌면 뭐예요? 10년 걸렸는데 그건 번 게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불과 20%를 벌었다 하더라도 한 달 만에 벌었으면 잘 버는 거예요. 그렇죠. 1년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10이잖아요. 예.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 돈이라는 건, 이 투자라는 건 이 쓰임이 어떠냐? 두 가지예요. 자, 크기, 그다음에 시간. 이 두 가지를 같이 염두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시세 산정을 잘못하셔가지고 이
나머지 분들이 저 말고 한 4명 정도가 다른 건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게 분양가 대비 거의 반토막에 받은 거거든요. 이 경매가가. 근데 이 시세 조사를 실수를 하셨어요. 왜 그러니까 분양가가 워낙에 높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팔리겠지 하고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그럼 왜 안 걸렸냐? 예, 저는 임대가를 보고 들어갔어요. 자, 임대가를 보고 역산을 해서 이 정도 수익이면 얼마가 매매가가 맞다라고 보면 굉장히 이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가는 시장에서 정해진 임대가는 믿어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세는 막 바뀌어요. 이게 금매 나오고 그러면 이런 거 물건 없기 때문에 몇 개 털리고 몇 개 금매 나오면 그 밑으로 금매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5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런 물건.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세 산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임대가 기준으로 시세 잡아보는 거 꼭 필요합니다. 뒤에 물건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간략히 맛만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권리 분석을 할 건데, 자, 창구포시하고 필기 준비호까지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권리 분석을 제가 10분 만에 끝낼 거예요. 정말 10분 안에 끝낼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말하는 걸 다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건 놔두고 이해 안 가는 것만 필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고 제가 이 안을 채워버리면 어때요? 너무 부실해져요. 제가 궁여주책으로 고안해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시작을 할게요. 자, 1번 대항력, 2번 확정일자, 3번 최우선 면제. 요 세 가지가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밑에를 여러분들이 자, 내가 요 부분은 몰랐다, 요 부분은 체크해야겠다 부분만 단어로 쓰는 거예요. 단어로 딱딱 적어 놓으시면 자기 노트가 되는 거고, 그대로 외워버리시면 돼요. 자, 요거 한 장만 딱 설명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권리 분석의 2에 나왔습니다. 자, 1차 권리 분석. 1차 분석은 뭐냐? 자, 경매 정보지에 의한 권리 분석으로 말소 기준 권리 중심으로 인수소멸 분석. 2차는 임장활동. 자, 나왔는데, 자, 이번에 그냥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를 요것만 한번 읽을게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건을 선순위 사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후순위 사건이라 한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이면 선순위고 뒤면 후순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자, 이거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실무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냥 맨 위에 있는 게 1번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복잡하게 뭐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뒤에가 안 복잡한데 이게 예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예외를 익히면서 하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등기부등본을 딱 떴을 때 무조건 1번으로 들어와 있는 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러면 1번이 근저당이에요. 그러면 그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러면 근저당자가 경매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건 모두 다 말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뭐냐?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이거를 예외랑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말소 기준 권리는 뭐다? 1번, 제일 위에 있는 거다. 제일 위에 있는 거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건 다 말소다. 됐죠?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 방금 전에 저한테 잠깐 한마디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쉽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아시는 분이 있지만 그냥 한번 들으세요. 어쩌겠습니까?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할게요.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제일 위에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럼 복잡할 거 없어요.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거냐? 어떤 게 올 수 있냐? 뭐 이런 게 온다는 건데 그냥 다. 뭐든지 위에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가 예외가 있냐면 전세가는 경우에 이게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전세권이 맨 위에 있으면요, 이게 배당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게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신청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면 어쨌든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거다 안 위험한 거다? 위험한 거다. 그럼 여러분들 경매 한 300건 보세요. 선순위 전세권 나오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복잡하시면 그냥 이걸 지워버리세요. 됐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권리는 다 들어있죠. 근저당, 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금매. 거의 이게 다거든요. 예. 자, 이게 다요. 그러면 거의 근저당, 압류예요. 거의 다. 그리고 거의 다 근저당이에요. 90%가 근저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를 자꾸 이해하다 보면 복잡하니까 일단 이걸 이해해버리고 예외가 뭐 있나 한번 궁금하면 그때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는 뭐예요? 어쨌든 맨 위에 거 밑에는 다 소멸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다지 뭐. 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권이라 그래요. 물권.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는 물권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물권이라고 보죠. 다 말소. 그렇죠? 자, 인수되는 권리. 요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인수되는 물건을 내가 입찰을 안 하면 이것도 알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인수될 여지가 있는 물건은 일단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5%, 1%라 하더라도 인수되면은 망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 인수 안 되는 물건을 찾아서 한다면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정도 인수되는 권리랑 파악하는 물건이면 난이도가 조금 있다. 예,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가서 확인해야 될 공산이 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물건의 80, 90%가 거의 100%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다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앞에 거, 맨 위에 거, 밑으로는 다 말소다. 앞에 것도 특별한 거 안 들어와요. 다 거의 다 근저당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90%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수되냐 안 되냐는 낙찰 한 2번, 3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수되는 물건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성향상 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해야겠어. 그런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게 다니까. 이렇게 다니까. 자, 말소하고 인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제가 권리 분석을 저만의 방식으로 할게요. 아까 그 필기 요라고 써 있는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판서가 별로 필요 없는데 요거 때문에 제가 판서를 해야 돼요. 자, 요거 1% 계속 보셨죠? 강의 내내. 요거 뭐예요? 낙찰가 차이. 하나 더 있어요. 명도비. 4억짜리 샀는데 400 줘서 쉽게 내보냈어. 그러면 1% 괜찮아요.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4억짜리면 400. 근데 뭐냐니까 배당 받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400씩 줄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망한 사람들,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 내보낼 때는 10억짜리면 좀 올라가죠. 1000만 원. 예. 근데 아파트는 사실 10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구간이 뭐냐면요. 2억부터 6억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일 원하는 구간이 소액 투자 원하는 금액을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한 1억 투자하고 싶을 거예요. 대체로. 그렇죠? 그 다음에 원하고 사고 싶은 거는 3, 4억이에요. 이런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요 1%를 적용하면 얼추 맞아요. 예. 대신에 요거 명도비. 대신에 어떤 사람들? 예, 완전 망한 사람들. 자, 요 세 개예요. 요게 다예요. 자, 뭐냐면 이게 번호가 있죠. 1, 2, 3. 그러면 뒤에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경매 물건을 딱 봤어요.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할 때 이 차례를 지키세요. 차례를. 대항력, 확정일자, 최우선 문제. 요 차례만 지키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대항력이 뭔지 알아요. 대항력이 뭐냐면 임차인이 보증금 안 받으면 안 나갈 수 있는 권리라는 걸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대항력은 어떨 때 생기는지도 방금 얘기했죠? 예, 제일 위에 있으니까 대항력이 제일 빠르면 말소가 안 되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 먼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물건 중에 10건 중에 8, 9건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예. 그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난이도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러면 이 대항력 없는 건 하면 거의 90% 이상이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걸 하고 싶은 분만 하시면 돼요. 대항력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주민등록 플러스 거주라고 그냥 쓸까요? 자, 주민등록 거주 두 가지예요. 이게 답니다. 이거를 하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단 내가 임차인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이 날짜가 주민등록 날짜가 제일 위에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끝. 끝이에요. 대항력이 있나 없나는 요거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민등록은 기록에 딱 나오죠. 거주는 어때요? 이거 확인하실 길이 없잖아요. 예, 법원에서 조사한 집행관이 조사한 내용은 있지만 100%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생기든지 법원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법원은 그냥 규정대로 경매 내서 처리만 해주는 거지 무슨 이거 사건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이 경매권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아무 책임 없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거주 부분은 확인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답니다. 다. 확정일자는 뭐예요? 주민등록 거주 플러스 확정일자. 그럼 뭐예요? 하나 더 들어갔죠?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주민등록이 됐고 확정일자가 됐잖아요. 확정일자가 주민등록보다 빠를 수는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내가 이사를 해야 주민등록을 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같은 날이겠죠, 대부분이. 아니면 늦든가, 확정일자가.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딱 지금 외우세요. 이거는 외우세요, 그냥. 아니면 써놓으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갖췄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사 와서 임차인으로 산다면 확정일자가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없다는 건 어때요? 주민등록보다 빠르거나 이상한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확정일자부로 등기부에 기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저당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차례대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자, 등기부에 기재됐다. 확정일자가 받은 순간 등기부에 안 기재되어 있지만 요 날짜로 등기부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위아래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씌워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그럼 최우선 문제는 확정일자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자 뭔가 경매로 인해서 배당을 받아가요. 배당 받는다고 할 때 다 들어가 있는 게 뭐죠? 1, 2, 3에 다 포함된 게 뭐예요? 이 주민등록이 안 되면 볼 것도 없어요. 배당도 안 되고 뭐 아무런 권리도 없고 주민등록은 무조건 다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하나 더 받냐 안 받냐 요 차이예요. 요 차이예요. 자, 요게 답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대항력은 그냥 여기서 끝내죠. 뭐 요거 선순이면 그렇죠? 선순이니까 대항력이잖아요. 요거는 배당을 임차인이 다 못 받아가면 낙찰자가 인수해요. 인수해요. 그게 다예요. 배당을 다 받아가면 낙찰자는 인수할 게 없죠. 돈 다 받아가니까. 끝이에요. 근데 여기가 왜 어렵냐면 배당 신청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항력 있는 거는. 자, 확정일자는 아까 등기부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순위가 나와버려요. 배당 금액의 순위가. 최우선 면제는 주민등록하고 거주만 되면 돼요. 근데 뭘 봐야 돼요? 최우선 면제는 여기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상가법. 그냥 상임법이라 할게요. 자, 요 두 가지인데 일정 금액
2 하하. 예. 요럴 때만 주는 거예요. 일정 금액 이하. 얼마인지 이따가 뭐 표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뭐 최우선 변제니 이런 거 그 인터넷상에 치면 그냥 표가 우르륵 떠요. 우르륵 떠요. 예. 근데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적용 기준. 적용 기준이 언제냐면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 법이 지금 계속 바뀌면서 늘어나요. 예. 4천만 원이었다가 예. 뭐 계속 늘어나죠, 지금. 지금 얼마예요, 서울이? 예. 7,500?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여기 이 물건에 최초 근저당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최초 근저당이. 그러면 그 근저당이 은행이라고 할게요. 그냥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 있죠. 그 날짜에 적용되는 최우선 변제 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나중에 혹시 경매가 되더라도 오늘 체결했으니까 지금 법으로 적용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존의 등기부에 은행이 근저당을 잡았으면 그 날짜에 해당되는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득권의 원리예요. 은행은 그 당시 법상으로 뭐 만약에 경매 가도 우리가 어느 정도 회수 되겠다라고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은행이 손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 최선순위 예, 저당일에 해당되는 법을 보면 돼요. 요거는 중요해서 한번 적었어요. 예.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지금 법으로는 될 걸로 보였던 것들이 그 당시 법으로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자, 물건 딱 깠습니다. 대항력 있냐 없냐 보기 쉽죠. 예, 날짜가 제일 빠르냐 안 빠르냐, 근저당보다 빠르냐 보면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떠냐 가야죠. 이제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해야죠. 근데 안 산다고도 산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이게 소송 대상이에요. 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대항력 거의 없겠죠. 됐어. 넘어왔어. 2번을 뭘 보냐. 최우선 문제를 보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확정일자 등기부에 기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봤더니 3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리고 은행이 2억이고 임차인이 1억이에요. 응. 이거 낙찰가. 그럼 이게 은행이 1순위, 임차인이 2순위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3억에 낙찰 받았어요. 은행 2억 가져가죠. 임차인은 2억 가져가죠. 여기 등기부에 등재됐다고 본 거예요. 예.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가져가죠. 예. 다 받아가네요. 근데 실제 계산해 보면 여기 경매 비용이랑 영순위로 떼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세금이랑 이런 것들이.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대항력 없죠. 메뉴가 아니니까 명도 대상이에요.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재했다고 보면 끝나요. 그럼 권리분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은행이 3억이야. 이제 없죠? 없죠? 그러면 대항력도 없어요. 확정일자도 뭐 은행이 1순위니까 다 가져가면 없잖아요. 그렇죠? 확정 끝.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최우선 문제는. 최우선 문제를. 최우선 문제 보증금이 1억에 해당이 안 되겠죠? 또 없어. 끝. 이 사람은 배당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요 차례대로만 보면 돼요. 요 차례대로. 근데 최우선 면제 예외랑 이걸 받다가 확정일자는 어떻게 될지 이랬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요 차례로만 싹 쓸어 내리세요. 예? 싹 쓸어 내리세요. 그러면 확정일자로 돈을 받았어요. 임차인이. 그럼 받은 거예요. 끝이에요. 저희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정일자로 돈을 받고 모자른 부분을 최우선 면제로 또 받냐 이런 건 없어요. 요 차례대로만 보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조금 이해 안 간다. 만약에 1억인데 예. 2천만 원 이렇게 배당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럼 그 나머지는 그러면 좀 최우선 변제로 안 돼. 안 돼요? 예. 아, 최우선 면제가 더 크면 되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 금액이 이 금액보다 크면 그냥 이걸 받으면 되죠. 예, 예. 선택이 아니죠. 제일 큰 걸로 나오는 거지. 예.
근데 여기서 3천을 받았어요. 그 최우선 문제에서 또 들은 건 아니죠. 그 3억에 예를 들어서 네. 그걸 낙찰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3억을 빌려줬다. 네. 임차인은 1억을 한 번도 못 받고 못 받죠. 나가는 그럼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그럼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중요한 거죠. 120%가 130% 하잖아요. 네. 그러면 떼갈 때도 그 그냥 설정된 120%를 다 떼가는 거예요. 근저당에 그 대한 개념을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저당이었는데 근저당으로 바뀌어가지고 근저당은 더 잡아요.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근저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채권액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대체로 1억 2천 근저당, 1억 3천 근저당이면 실제 빚은 1억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 더 잡는 거는 이 연체이자 때문에 그러거든요. 은행이 연체이자 아주 무식하게 때려요. 막 19%씩 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 제도권 금융이 연체이자가. 그러니까 그 이자까지 감안해서 1억 3천 넘어오는 배당을 못 받으니까 그 전에 경매를 넣어버리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채권액이 근저당은 뭐 1억 3천이지만 채권액이 1억이면 1억만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럼 실무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근저당은 1억 3천이에요. 그러면 요 은행 실제로 얼마 정도 배당 받아보냐 그러면 한 1억 1,200 뭐 이런 식으로 배당 받아가요. 실제로. 예, 1억 원금에다가 이자 1,200 이 정도로. 예, 그렇죠. 그 뒤에 보시면 이 근저당 금액이 있고 다음에 그 청구 금액이 있어요. 청구 금액이 실채권액입니다. 예.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배당표에 나오는 거죠. 배당표는 볼 수가 없어요. 배당표. 예, 시작에 저기 신청한 금액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저당 금액하고 실채권액이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얼마 배당받냐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근데 자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없으면 다 명도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예, 명도 얘기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정말 이게 다예요. 왜냐하면 제가 집 물건 한 20개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다 이렇게 생겼죠. 예. 어떻게 거의 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1순위가 근저당이고요. 뭐 2순위가 근저당이고요. 아니면 와 임차인. 대체로 쫓겨난 임차인이 많아요. 예. 그러면 3순위가 뭐 근저당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니까 은행에서 이 정도 빌려줬으면 이제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이 개인 근저당. 뭐 4순위 하면 압류 이제 뭐 세금 같은 거 안 냈겠죠. 예. 아니면 요 시점에서 뭐가 냐면 무슨 대부, 캐피탈 이런 거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죠. 세금 압류까지 들어갔으면 다 간 거예요, 이분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요? 생활비도 없는 분들 그게 뭐죠? 예. 대부 나왔으니까 거의 다 나왔네. 예, 이 정도. 이게 이제 사채예요. 사채. 예. 이거 이제 카드값. 카드값은 무슨 캐피탈 무슨 카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회생이 불가해요. 그러면 지금 뒤에 있는 물건 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전부 다 이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빠지고 뭐 더 들어가고 그 정도 문제지 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권리 분석을 너무 간단하게 했죠. 너무 간단하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90%가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에서 하나하나의 예외를 찾아가고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데 요 정도면 여러분들 입찰하시기에 충분해요. 그다음에 한 3-4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높일 때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깊이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이 정도 내용 가지고도 거의 커버가 됩니다. 네. 자, 권리 분석을 이렇게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 뒤에 이제 자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저당의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다. 자,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으면 다 말소, 예, 앞에 있으면 인수. 그다음에 임차인이 2명이면 예, 앞에 있는 거는 인수,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거는 예, 말소. 이렇게. 요거를 사례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한 건데 이거를 그냥 읽으면 뭔가 하고 좀 헷갈려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갔어요. 이건 그냥 읽으시면 돼요. 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날짜를 봐서 사례를 적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하나 체크할게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대항력 얘기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기재된다고 제가 표현을 했죠. 여기 필기 하실 분, 이걸 다 필기하세요. 아시겠지만.
여기 등기부에 기재된 거라고 제가 본다고 했죠. 근데 공교롭게 은행 설정일 이라고 확정일자가 같은 날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예, 근저당이 우선이죠. 예. 근저당이 왜 우선인지 확정일자는 0시부터 근저당은 즉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같은 날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예, 근저당이 우선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내용 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은행이 돈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은행이 그날부로 임차인이 없는 줄 알고 빌려줬는데 나 임차인이 딱 들어가고 같이 힘을 겨루자 그러면 은행이 어떻게 해요? 손실을 보잖아요. 근데 은행은 약간 공적 기관이잖아요. 기업이지만 예,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은행이 손해보면 안 된다고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날이면 근저당이 이긴다. 근데 이것도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강의할 때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 근저당이랑 확정일자 같은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있으면 뭐냐? 사기친 거예요. 예, 사기친 거예요. 집주인이 옛날에 이런 식으로 사기쳤잖아요. 집주인이 예,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딱 해놓고 구해놔요. 임차인 여러 명 구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까지 빌려. 근데 어떻습니까? 같은 날 확인 못한단 말이에요. 은행이. 그렇죠. 은행 1시, 2시에 해갖고 은행 선정하고 대출금을 들어왔어요. 은행에 설정 딱 했고 그 위에 확정일자가 100개가 들어가든 20개가 들어가든 아무도 관리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같은 날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뭐 대단하고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잘 안 나오니까. 하지만 알기는 알아야죠. 그러다가 운 없어서 같은 날짜 걸리면 예, 안 되니까. 권리 분석을 너무 간단하게 했는데 예, 실제로 거의 걸리니까 네, 믿고 보시고요. 자, 요 사례들은 그냥 읽으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상가는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제가 할게요. 자,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다른 거죠. 자, 지금 주민등록에 다 들어갔잖아요. 어떤 거든 간에 상가는 뭐가 들어가죠? 예, 사업자 등록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등록 자리에. 그렇죠? 확정일자도 똑같이 받아요. 단지 세무서 가서 받는 겁니다. 상가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례는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게 다니까 요거 그대로 다 읽어보시면 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예, 똑같습니다.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한 5분,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명도 얘기하면서 다음에 진행할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